이 도둑년아, 시댁돈으로 효도하니?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친정엄마 무릎 관절 수술비에 300만 원을 보탰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터진 입술을 감싸며 남편을 바라봤고 그는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말린 게 아니었습니다. 미애야, 너도 어머니 자극하지 마.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더 울지 않았습니다. 더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제 카드로 누리던 모든 호강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재중 전화 198통이 제 휴대폰을 새빨갛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핸드폰 액정 위로 떠오른 시어머니라는 발신자 이름과 부재중 198이라는 숫자를 내려다보던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손가락으로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핸드폰을 까맣게 꺼버린 채 화장실 거울 앞으로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거울 속 정미애의 오른쪽 뺨에는 어젯밤 시어머니 오지숙에게 맞은 붉은 손자국이 시뻘겋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터진 입술 안쪽으로는 비릿한 피 냄새가 아직도 진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든 입가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더듬으며 지난 10년간 시댁의 지갑 노릇을 자처해 온 미련한 제 모습을 거울 속에서 마주하고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며칠 전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 회사 회의 도중에 진동으로 울리던 결제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책상 밑으로 핸드폰을 슬쩍 끌어내려 액정을 확인하다가 2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그만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간 저는 시어머니 오지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가족카드로 200만 원 긁으셨어요? 이거 어머니가 쓰신 거 맞죠?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오지숙의 능청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문자 벌써 갔니? 빠르기도 하다.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 샀다. 영순이가 새 가방 들고 나왔는데 내가 체면이 있지. 그보다 못한 걸 들고 다니란 말이니. 어머니, 200만 원이 가방 하나 값으로 툭 나갈 돈은 아니잖아요. 제 월급에서 그 돈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쓰시기 전에 한마디만 해주셨어야죠. 얘는 참, 며느리가 왜 이렇게 돈돈거리니. 내가 아들 잘 키워서 너 같은 며느리 얻었는데 이 정도 가방 하나도 못 드니. 그럼 내가 평생 시장 가방만 들고 다녀야겠니? 저는 비상계단 차가운 시멘트 벽에 이마를 살며시 기댄 채 어금니를 꽉 깨물었지만 입에서는 결국 한숨조차 새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 큰돈 쓰실 때는 꼭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생활비 맞춰야 하니까요. 얘 봐라. 시어미가 가방 하나 사는데 며느리 허락까지 받아야 해?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내 위에 서려는 거니? 우리 두철이가 멀쩡히 벌고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유난이야? 전화를 끊고 회사로 돌아온 저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삼각김밥을 꺼내 점심으로 우겨 넣으며 텅 비어가는 통장 잔고를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매달 시댁으로 자동이체되는 카드값 500만 원과 생활비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메우려 저는 점심 한 끼조차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 두철이 리모컨을 식탁으로 던지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그 얼굴이야? 들어오자마자 집안 공기부터 죽이네. 사람 숨막히게 하는 것도 재주다. 저는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며 가능한 한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내 카드로 200만 원짜리 가방 사셨어. 이번 달 카드값 진짜 빠듯해.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 번만 말해줘. 남편 두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슬리퍼를 끌며 식탁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또 우리 엄마야? 가방 하나 산 걸로 지금 나한테 일러 바치는 거야?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이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니잖아. 여유가 없어? 내 월급이 얼만데 여유가 없어. 너 지금 만년 대리인 내 앞에서 돈 잘 번다고 자랑하는 거야? 자랑 아니야. 지금 우리 돈 얘기하는 거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머니가 아들 덕에 호강 좀 하신다는데 며느리가 그거 하나 못 봐줘? 네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서운해 하시는 거야.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번 달만 해도 시댁 카드 값이 500이 넘었어. 우리 적금도 못 붙고 있어.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 남편 두철은 제 앞에 두 팔을 떡 벌리고 서더니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적금? 그거 못 넣으면 한 달 쉬면 되잖아. 그게 뭐 죽을 일이야? 너 자꾸 우리 엄마 돈 쓴 걸로 사람 죄인 만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물컵을 잡은 제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지게 솟아올랐지만 저는 그저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로 머리를 빗고 있던 제 등 뒤로 시어머니 오지숙이 들이닥쳤다는 비밀번호 소리가 도어독에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오지숙은 신발을 벗자마자 거실 식탁에 시뻘건 청구서 한 장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니 화장대 앞에 앉은 저를 거울 너머로 노려보았습니다. 미애야, 이번 달 우리 영주 자동차 보험료도 같이 빼가라. 120만 원 나왔더라. 저는 빗을 잡은 손이 멈칫하다가 천천히 돌아앉으며 시어머니 오지숙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니, 영주 씨 이제 직장 다니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본인이 내는 게 맞죠? 얘는 말하는 것 좀 봐라. 시누이 보험료 좀 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너희 신혼 때부터 해오던 거잖아. 갑자기 왜 딴소리야? 그때는 영주 씨가 학생이었잖아요. 지금은 사회생활 한 지도 5년이 넘었고요. 시어머니 오지숙은 식탁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앉으며 손바닥으로 식탁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너 지금 우리 영주를 내 밥벌이도 못하는 애로 보는 거니? 영주가 카드값, 보험료 걱정하면서 살라고 내가 키운 줄 알아? 그리고 다음 달 것도 한꺼번에 묶거나. 괜히 두 번 귀찮게 하지 말고. 저는 화장대 거울 속에서 핏기가 가신 제 얼굴을 마주하며 떨리는 입술 사이로 겨우 말을 짜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진짜 힘들어요. 이제는 영주 씨랑 직접 얘기해 보셔야 해요. 내가 왜 영주랑 얘기를 해? 시집 온 며느리가 시댁 살림 보태는 게 당연하지. 너 자꾸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면 우리 두철이 마음부터 떠난다. 며느리가 집안 분위기 망치는 거 한순간이야. 시어머니 오지숙이 청구서를 식탁에 놓아둔 채 빠져나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흘린 땀의 결과물을 너무도 당연하게 빼앗아 가는 시가 식구들의 뻔뻔한 얼굴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하게 차오르는 의심 한 줄기를 또렷이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저를 가족으로 여기긴 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다달이 돈을 뽑아 쓰는 현금 인출기쯤으로 보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텅 빈 가계부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던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번호는 고향 면 소재지 보건소 응급실 번호였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정미애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수화기를 잡은 제 손가락 끝이 새파랗게 굳어가는 동안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귓전을 두드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미닫이 문을 밀치고 들어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좁은 간이 침대 위에서 퉁퉁 부은 무릎을 부여잡고 끙끙 앓고 있는 친정엄마 윤명자의 헬쑥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신발끈도 제대로 묶지 못한 채 달려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의 거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그렇게 아파? 언제부터 이랬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친정엄마 윤명자가 식은 땀에 흠뻑 젖은 얼굴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제 손등을 거꾸로 토닥였습니다. 아유, 미애야. 왔어. 별일도 아닌데 보건소 사람들이 괜히 난리친 거야. 너 회사 바쁠 텐데 뭘 여기까지 뛰어와. 별일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길에서 쓰러졌다며. 엄마, 이게 어떻게 별일이 아니야. 잠깐 다리에 힘이 풀린 거야. 시장에서 나물 좀 다듬다가 일어나는데 무릎이 푹 꺾이더라고. 그게 다야. 저는 친정엄마 윤명자의 무릎을 덮은 얇은 담요를 조심스럽게 들춰보다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풀어 오른 어머니의 무릎을 보고 그만 숨을 들이켜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게 잠깐 꺾인 무릎이야?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숨겼어? 네가 알면 또 병원 가자고 난리 칠 거 아니냐? 너도 시댁살림의 회사에 정신없는데 늙은 어미 무릎까지 짐 되기 싫었어. 엄마가 왜 짐이야? 아픈 걸 자식한테도 못 말하면 내가 딸인 게 무슨 소용이야. 친정엄마 윤명자가 침대 시트 자락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천천히 떨구더니 모기처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시댁 살림도 빠듯하다며. 사위 눈치도 보일 텐데 친정 어미가 병원비까지 들먹이면 네가 얼마나 난처하겠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움켜잡으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새 차오른 눈물 한 방울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톡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회진을 돌던 담당 의사가 휠체어를 끌고 들어와 차트를 들춰보며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어머님 무릎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나쁩니다. 선생님, 많이 나쁘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그냥 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양쪽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6개월 안에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늦추실수록 더 힘들어지고요. 보험 적용을 해도 본인 부담금은 최소 300만 원 정도 잡으셔야 합니다. 친정엄마 윤명자가 침대 위에서 화들짝 놀라며 의사 가운 자락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그런 큰돈 드는 수술은 안 합니다. 그냥 파스 붙이고 살면 돼요. 늙은이가 무릎 갈아 끼워서 뭐 하겠어요. 어머님,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는 누워 지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님과 꼭 상의해 보세요. 의사가 자리를 비운 뒤 친정엄마 윤명자는 제 손을 토닥이며 한사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미애야, 엄마 수술 안 받을란다. 300만 원이면 내 시댁에서 무슨 소리를 하겠니? 엄마,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지금은 엄마 다리가 먼저야. 시댁 눈치가 먼저가 아니고. 그래도 사위가 알면 어쩌니. 사돈댁이 알면 또 난리 날 텐데. 바로 그 순간 제 핸드폰 진동이 가방 안에서 요란하게 울렸고 액정에는 시어머니 오지숙의 이름이 또렷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해 복도로 빠져나오며 메시지 창을 열었는데
카카오톡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독촉 문자가 빨간 느낌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미애야, 백화점 VIP 라운지 연회비 100만 원 오늘까지 안 내면 등급 떨어진다더라. 빨리 결제해라. 너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게 만들 셈이니.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이 부르르 떨려 복도 벽에 어깨를 기댄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열린 응급실 문틈 사이로 침대 옆 의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친정엄마 윤명자의 낡은 검정 고무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밑창이 달아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운 그 신발과 시어머니 오지숙의 100만 원짜리 연회비 결제 문자가 머릿속에서 겹쳐지자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묵직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문자를 손가락으로 휙 쓸어 올려 답장도 하지 않은 채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처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 앱을 열어 5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점심값을 아껴 한 푼, 두 푼 모아둔 별도 은행의 비상금 통장을 띄웠습니다. 잔고 327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비로소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 친정엄마 윤명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수술 받자. 더 미루지 마. 미애야, 안 된다니까. 엄마 때문에 네가 또 욕먹으면 안 돼. 엄마, 회사에서 보너스 나왔어. 마침 어디에 쓸까 고민하던 돈이야. 보너스라니. 너 지금 엄마 안심시키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진짜야. 우리 팀 실적 잘 나와서 다들 받았어. 엄마 다리 고치라고 나온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친정엄마 윤명자가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어깨를 들썩이는 동안 저는 비상금 통장에서 300만 원을 병원 수납 계좌로 곧장 이체했습니다. 다행히 이 통장은 결혼 전부터 따로 쓰던 단독명의 계좌라 남편 두철의 공동인증서로는 아예 조회조차 되지 않는 별도 보안 매체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체 완료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안도감과 묵직한 불안감이 동시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어머니를 입원실로 옮긴 뒤 저는 막차에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야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출근 준비를 하던 제 등 뒤로 부엌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가계부를 들여다보던 남편 두철의 굵은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미애야, 이번 달 생활비 계좌에서 빠진 돈 뭐야? 어디다 썼어? 저는 머리를 묶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무슨 돈 말하는 거야? 무슨 돈이긴. 지난주랑 비교하니까 잔고가 100만 원 가까이 더 비었어. 마트도 안 갔는데 돈이 어디로 샜냐고. 마트 안 가도 공과금 빠지고 보험료 빠지면 그 정도는 줄 수 있어. 남편 두철이 노트북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내가 숫자도 못 보는 바보로 보여? 공과금, 보험료 다 빠진 뒤 숫자야. 돌려 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두철아, 나 출근 늦겠어. 이따 저녁에 얘기하자. 저녁까지 왜 미뤄? 지금 말해. 너 친정에 돈 보냈지. 저는 손에 쥔 머리끈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무릎 수술을 받으셔야 한대. 그래서 병원비 조금 보탰어. 얼마? 많은 돈 아니야. 얼마냐고. 나한테까지 숨겨? 300만 원. 남편 두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손에 쥔 핸드폰으로 식탁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아, 너 진짜 제정신이야? 친정에 300을 갖다 줘? 그 돈이면 우리 어머니 가방값이랑 연회비가 해결돼. 두철아, 우리 엄마 이 수술 안 하면 평생 못 걸으실 수도 있대. 그래서
그래서 시댁돈으로 친정 효도부터 하겠다 이거야? 시댁돈 아니야. 내가 따로 모아둔 돈이야. 남편 두철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곧장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지금 빨리 와보세요. 미애가 사고를 쳤어요. 친정에 300만 원을 빼돌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오지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동안 저는 가방끈을 어깨에 걸친 채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두철이 통화를 끝내고 던지듯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는 그 순간 현관 도어록이 거칠게 비밀번호를 토해내며 째지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어록이 비밀번호 4자리를 뱉어내고 철컥 소리와 함께 열리자마자 시어머니 오지숙이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한 손에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외투 자락을 부여잡은 시어머니 오지숙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일그러져 있었고 콧김을 거칠게 내뿜는 모습이 마차 들이받기 직전의 황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전현이 어디 있어? 정미애, 너 이리 안 나와. 저는 가방끈을 어깨에 걸친 채 식탁 옆에 그대로 굳어 서 있었고 시어머니 오지숙은 그런 저를 보자마자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뭘 왜 이래? 너 2년 어디서 시댁 돈을 빼돌려 친정 늙은이한테 처바쳐. 어머니, 그 돈은 제가 따로 모아둔 돈이에요. 시어머니 오지숙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뻗어 제 머리채를 한 움큼 잡아채더니 식탁 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머리카락 뿌리가 한꺼번에 뽑히는 것 같은 통증에 저는 비명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무릎이 꺾여 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네가 따로 모아둔 돈이 어디 있어? 두철이가 다 벌어다 준 돈이지. 어머니, 그건 제 월급에서. 닥쳐. 시집 온 년이 무슨 월급 타령이야. 그게 다 두철이 등에 업혀서 회사 다니니까 받는 돈이지. 너 혼자 잘나서 받는 줄 알아. 어머니, 머리 좀 놔주세요. 진짜 아파요. 시어머니 오지숙은 잡고 있던 머리채를 더 세게 비틀며 제 얼굴을 자신의 코앞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너 인연이 진짜 내가 그 100만 원 연회비 하나 결제하라고 하루 종일 문자 보냈는데도 씹어. 그러고는 친정 늙은이한테 300을 보내. 너 정말 사람이야, 짐승이야. 어머니, 친정 엄마가 다리를 못 쓰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뭐? 못 걸으면 못 걷는 거지. 늙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네가 무슨 효녀 심청이라도 되는 줄 알아. 저는 머리채를 잡힌 채로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일어서려 발버둥쳤지만 시어머니 오지숙의 손아귀 힘은 환갑이 넘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억셌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 오지숙의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더니 제 오른쪽 뺨을 짝 소리가 나도록 후려쳤습니다. 머리가 옆으로 휙 돌아가면서 입안에서 짠맛이 확 번지고 어금니 안쪽으로 비릿한 피 냄새가 한꺼번에 퍼져나갔습니다. 인연이 시어미를 째려봐. 너 눈 똑바로 안 떠. 두 번째 따기가 같은 자리로 떨어지자 입술 한쪽이 찢어지면서 핏방울이 거실 마룻바닥 위로 똑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입가를 훔치며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안방 문 앞에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서 있는 남편 두철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두철아, 어머니 좀 말려. 남편 두철은 입꼬리를 빗돌게 끌어올리며 슬리퍼로 마룻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내가 왜 말려? 어머니 말씀이 다 맞는데. 두철아, 우리 엄마 다리 수술이라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시집 왔으면 시댁돈으로 효도하는 게 며느리 도리지 어디서 친정 챙기겠다고 잔머리를 굴려.
내가 모은 내 돈이라고. 내 돈이 어디 있어. 부부 재산이 다 공동 재산이지. 너 그것도 몰라. 시어머니 오지숙이 옆에서 자신의 아들을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다시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들었지. 우리 두철이 말이 맞지.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다. 어디 시댁 등쳐먹고 친정 챙기는 도둑년이 어디 있어. 어머니, 도둑년이라뇨. 도둑년이 도둑년이지 그럼 뭐야. 시어미 카드 결제도 안 하고 시누이 보험료도 토달고 그러면서 친정 늙은이한테는 척척 300씩 보내. 이게 도둑년이 아니면 뭐가 도둑년이야. 저는 바닥에 한쪽 손을 짚은 채 천천히 일어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며 입가에 묻은 피를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에 매달려 점심값을 아끼고 친구들 모임도 거르고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으며 견뎌온 시간들이 이 한순간에 오물통에 처박히고 있다는 것을 저는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두철아, 너 정말 이렇게 두고 볼 거야. 남편 두철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안방 쪽으로 한 발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어머니가 며느리 교육시키시는 건데 아들이 끼어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교육. 그래, 교육. 너 진작에 이렇게 정신 좀 차렸어야 했어. 어머니가 너 너무 오냐오냐 키워주신 거야. 오냐오냐. 그래. 매달 카드값 척척 결제해 주시고 친정 신경 안 쓰셨잖아. 그게 다 너 며느리 노릇 잘하라고 봐주신 거지. 저는 입꼬리 한쪽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차오르지도 않았고 눈물이 솟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텅 비어 차갑게 가라앉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또렷한 글씨로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두철아. 알겠어. 시어머니 오지숙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핸드백을 고쳐 잡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좀 드냐? 그러게 진작 어미 말 들으면 좋잖아. 그래서요, 어머니. 저 오늘부터 정신 차리려고요.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제 신용카드 3장을 한 장씩 천천히 집어들어 입고 있던 카디건 주머니 안쪽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 오지숙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미간을 좁히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카드는 또 왜 챙겨? 제 카드니까 챙기는 거죠. 어허, 너 진짜 못된 버릇 들었구나. 카드 도로 내려놔. 저는 시어머니 오지숙의 말을 무시한 채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 옷장 안쪽에서 사용하지 않던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외투 몇 벌과 서랍 속 속옷, 화장품 파우치를 한꺼번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두철아, 전연히 짐을 싸. 짐을. 남편 두철이 안방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더니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미애야, 너 어디 가게? 어디든. 어디든이라니. 너 정신 나갔어.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두철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라니. 내가 내 남편인데. 저는 가방 지퍼를 거칠게 끌어올리며 처음으로 남편 두철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두철아, 너 오늘 한 짓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남편 두철은 제 말을 농담처럼 흘려들으며 옆에 선 시어머니 오지숙과 눈을 마주치고는 픽 웃어 보였습니다. 갈 데도 없는 주제에. 며칠이나 버티겠어. 추워서 다시 기어들어 올걸. 시어머니 오지숙도 옆에서 거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너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친정에 가면 무릎도 못 쓰는 어미한테 짐이나 될 거고, 친구 집에 가면 며칠 만에 쫓겨날 것 뻔하고, 저는 두 사람의 비웃음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여행 가방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잡고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잠시 멈춰선 저는 등 뒤로 들려오는 시어머니 오지숙의 새된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으며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여 매었습니다. 정미애, 너 지금 그 문 나가면 다신 이 집에 발도 못 들이는 줄 알아.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차분하게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쾅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치며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비로소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 하나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또렷이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부어오른 뺨과 찢어진 입술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거리에 홀로 선 저는 부어오른 뺨을 목도리로 감싸가린 채 한참을 걸어 큰 길가 모텔 간판 아래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하 1층 작은 모텔 방 안, 침대맡 협탁 위에 핸드폰과 수첩을 나란히 펼쳐놓은 저는 볼펜 끝을 잘근잘근 깨물며 머릿속에 차오르는 계획들을 한 줄씩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종이 위에는 가족카드 정지, 자동이체 해지, 변호사 상담, 상해, 진단서 발급이라는 5글자가 차례로 자리를 잡았고 그 아래에는 시어머니 오지숙과 남편 두철의 이름이 굵은 동그라미로 묶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저는 모텔에서 가장 가까운 거래 은행 영업점 자동문이 열리기 무섭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번호표를 뽑아들고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며 핸드폰 진동 모드로 끊임없이 울려대는 부재중 알림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호출벨이 울리고 창구로 다가가자 안경을 코끝에 걸친 중년 여직원이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제 명의로 등록된 가족카드 2장 그리고 자동이체 항목 전부 다 정지시키려고요. 가족카드는 본인 명의 외에 누구누구 등록되어 있으신가요? 한 분은 시어머니 오지숙, 다른 한 분은 남편 한두철이요. 직원이 모니터를 톡톡 두드리다가 잠시 미간을 살짝 좁히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고객님, 두 카드 다 한도가 꽤 높게 설정되어 있네요. 정말 2장 다 정지 처리하시겠어요? 네, 2장 다 오늘부로 사용 정지로 해주세요. 재발급 신청 들어와도 절대 승인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이체 항목도 같이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등록된 게 12건이네요. 시댁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정수기 렌털료, 신우이분 자동차 보험료까지 다 고객님 계좌에서 빠지고 있어요. 저는 직원의 모니터 화면을 같이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이거 전부 다 해지해 주세요. 단 1원도 빠져나가지 못하게요. 12건 전부 다요. 시댁 어른들이 곤란해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그쪽의 명의에 옮기면 신용점수 떨어진다고 우겨서 다 제 이름으로 묶어둔 거예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직원이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는 동안 저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등을 기대며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구 옆 벽시계가 10시 정각을 가리키는 그 순간 제 손목을 올가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 하나가 또렷한 소리를 내며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시어머니 오지숙은 압구정 백화점 명품관 1층 휴게실에서 친구 3명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값 계산 차례를 자처한 시어머니 오지숙이 의기양양하게
가족 카드를 점원에게 내밀었을 때 점원의 얼굴에 묘한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결제가 안 되네요. 뭐? 안 된다니. 무슨 소리야 그게. 카드 사용 정지 상태로 뜨고 있어요. 다른 카드 가지고 계세요. 이 카드가 왜 정지가 돼? 단말기가 고장 났겠지. 다시 한번 긁어봐. 점원이 2번, 3번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똑같았고 시어머니 오지숙의 얼굴은 점점 시뻘개져 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이 광경을 흘끔거리던 시어머니 오지숙의 친구가 호기심을 감추지 못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왜? 카드가 안 돼. 아니, 단말기가 고장났나 봐. 며느리 카드가 정지될 리가 없는데. 며느리 카드라니. 너 가족 카드 쓰는 거였어. 옆자리에서 다른 친구가 조롱 섞인 웃음을 흘리며 입을 가렸습니다. 아유 어쩐지. 지숙이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매번 명품관에서 점심 사고 가방 사겠나 했더니 며느리 등쳐먹은 거였구나. 무슨 소리야. 우리 두철이가 회사 잘 다녀서 그런 거지. 두철이 만년 대리라며. 그 월급으로 어떻게 이 동네 라운지를 들락거리니. 시어머니 오지숙이 핸드백을 부여잡고 일어서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화하고 올게.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간 시어머니 오지숙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번호를 눌렀지만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안내음뿐이었습니다.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는 신호음을 40번 넘게 듣고 나서야 시어머니 오지숙은 자신이 차단당했음을 깨닫고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같은 날 점심시간 강남역 근처 고급 한정식집 별실에서는 남편 두철이 거래처 부장 2명을 앞에 두고 술잔을 부지런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가족카드를 자신만만하게 내민 남편 두철의 표정이 점원의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님 결제가 거절되는데요. 뭐라고? 다시 해봐. 3번이나 시도했는데 다 거절이에요. 한도 초과나 정지 카드로 뜨네요. 뒤에서 기다리던 거래처 부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남편 두철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한 부장, 카드가 안 되나 봐. 내가 낼게. 아닙니다. 박 부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단말기 문제예요. 남편 두철은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화장실로 황급히 들어가 변기칸 안에서 제게 욕설을 잔뜩 담은 문자를 쏟아부었습니다. 미친년아, 카드 당장 안 풀어. 내가 지금 어디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 한 번만 더 이딴 짓 하면 너 정말 가만 안 둬. 어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하셨다고 통곡하셨어. 너 어디서 사람 망신을 시켜.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씩 캡처해서 별도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한 뒤 발신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남편 두철은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열어보려 핸드폰 뱅킹 앱을 켰지만 화면에 뜬 잔여 한도 47,000원이라는 숫자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변기 칸 벽에 던지듯 내리쳤습니다. 이게 왜 이래? 내가 한도 5천만 원짜리 통장이 왜? 남편 두철은 그동안 본인이 룸살롱과 골프장에서 그어댄 카드 결제 내역들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야금야금 갉아먹어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 회사 근처 정형외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나이 지긋한 의사가 제 뺨과 입술을 손전등으로 비춰보더니 차트 위에 무언가를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거 손바닥으로 맞으신 자국이네요. 한두 대가 아니에요. 네, 어제 시어머니한테 맞았어요. 입술 안쪽도 좀 봅시다. 어금니 쪽 점막이 찢어졌어요. 이 정도면 잇몸 속까지 충격이 갔어요.
진단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필요해서요. 걱정 마세요. 전치 2주 진단 나갈 겁니다. 사진도 다 찍어 드릴게요. 멍 색깔 변하는 거 매일 찍어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의사가 건네준 진단서를 손에 받아들고 진료실 밖으로 걸어 나오며 종이 위에 또렷이 찍힌 도장 자국을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진단서 위로 길게 떨어지는 동안에도 핸드폰 진동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울려댔습니다. 시어머니 오지숙의 부재중 전화는 그날 하루에만 어느새 100통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답장도 응답도 하지 않은 채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처박아 넣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화장실 칸에서 빠져나온 시어머니 오지숙은 친구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어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도망치듯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핸드백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친 시어머니 오지숙은 곧장 아들 두철에게 전화를 걸어 한껏 목청을 높였습니다. 두철아, 너 지금 어디 있어? 당장 그 미친년 잡아와. 수화기 너머에서 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남편 두철의 목소리가 갈라져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저도 지금 회사에서 사색이 됐어요. 진정이 되니? 내가 친구들 앞에서 카드 막혀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어머니, 그년이 차단을 걸어서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으면 회사로 찾아가. 회사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려서 끌고 와. 제가 가면 외려 깽판 된다고 어머니가 좀 가셔야. 시어머니 오지숙은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옷장문을 거칠게 열고 모피 코트를 어깨에 걸친 채 외출 채비를 갖췄습니다. 며칠 뒤 평일 오후 제가 다니는 회사 본사 로비의 시어머니 오지숙이 모피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들이닥쳤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다짜고짜 정미에 당장 데려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통에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가쪽으로 쏠렸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정미애 과장님 말씀이신가요? 라고 되묻는 사이에도 시어머니 오지숙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미애 어디 있어? 빨리 안 데려와. 회사 보안 요원이 다급히 다가오자 시어머니 오지숙은 한 손으로 가슴을 치며 더 큰 소리로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미 카드 끊어버리고 잠적해버린 년이라고요. 마침 회의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던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 광경을 마주하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오지숙도 저를 발견하자마자 곧장 달려와 제 옷소매를 잡아채려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회사라고요. 회사고 나발이고. 너 당장 카드 풀어. 내가 너 키워준 시어미 알기를 뭐로 알아? 키워주셨다뇨? 저 결혼할 때 이미 다 큰 어른이었어요. 2년이 입은 살아가지고. 너 지금 안 따라오면 너희 회사 사장한테 직접 가서 며느리 인성 폭로한다. 저는 옷소매를 잡힌 채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분한 목소리로 보안 요원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보안실에서 도와주세요. 이분이 가족이긴 한데 지금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계세요. 보안 요원 2명이 양쪽에서 시어머니 오지숙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출구 쪽으로 인도하는 동안 시어머니 오지숙은 제 등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무더기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욕설들을 등으로 받아내며 휴게실 창가로 걸어가 종이컵에 정수기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같은 시간 남편 두철은 친정엄마 윤명자가 입원해 있는 시골 대학병원 안내데스크 전화번호를 검색해 곧장 발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정형외과 병동이죠.
6인실에 윤명자라는 환자분 입원해 계실 텐데 보호자 자리로 좀 바꿔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친정엄마 윤명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어머님, 저 사위 한두철입니다. 두철 서방. 우리 미애한테 무슨 일 있어? 어머님, 미애가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좀 설득해 주세요. 무슨 말이야, 그게. 어머님 수술비 그거 사실 우리 어머니 돈에서 빼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친정엄마 윤명자는 베개를 등에 받친 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부여잡으며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두철 서방,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미애가 보너스 받았다고 그랬는데. 보너스는 무슨 보너스예요? 어머니 카드 가지고 친정에 송금한 거지. 어머님이 미애한테 그 돈도로 돌려주라고 설득 안 하시면 저희도 가만히 안 있어요. 두철 서방, 잠깐만. 수술 받으셨다는데 합의 안 하시면 그 병원에 미애 와이프 사기죄로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 똑똑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친정엄마 윤명자가 수화기를 쥔 손을 떨군 채 침대 위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 동안 같은 병실의 옆자리 환자가 놀란 얼굴로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러야만 했습니다. 회사 휴게실 창밖으로 도심의 잿빛 풍경을 내려다보던 제 핸드폰에 친정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간호 데스크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사정을 전해 들은 저는 곧장 그날 오후 반차를 결제 올린 뒤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10년치 시댁 카드 결제 내역과 자동이체 명세서, 그리고 어제 받아낸 상에 진단서가 한 묶음으로 또렷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친정 엄마까지 건드리네요. 저는 책상 위 메모지에 적어둔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입력해 택시를 잡아탔고 30분 뒤 도착한 5층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넓은 책상 너머로 안경을 쓴 50대 여변호사가 저를 맞이하며 자리에 앉기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미리 보내주신 메일은 잘 읽었어요. 그쪽 사정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변호사님.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예요. 저는 서류 봉투에 든 자료를 책상 위에 한 장씩 펼쳐놓았고 변호사는 돋보기를 꺼내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 10년치라니 정말 꼼꼼하게 모아두셨네요. 보통 이런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시작해서 애를 먹는데 제 명의로 다 묶여 있어서 영수증도 다 제가 받았어요. 좋아요. 일단 두 갈래로 갑시다. 남편 한두철 씨 상대로는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 분할이 들어갈 거고요. 시어머니 오지숙 씨 상대로는 별개의 민사 소송이에요. 전세금 반환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가져간 돈에 대한 청구죠. 민사로도 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는 직접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니까 따로 가야 해요. 그리고 폭행 부분은 형사고소도 같이 검토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를 변호사 쪽으로 밀어보냈고 변호사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으로 들어갔다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미애 씨, 이거 한번 보세요. 그쪽 남편분 금융계좌 조회한 결과예요. 시간이 좀 걸렸어요. 5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서류를 받아든 저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한두철 씨가 지난 7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회사 출장비 명목으로 빼돌린 내역이에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보세요. 이 계좌 송금받은 사람 이름이 오선숙? 그쪽 시어머니, 친언니 명의로 된 차명 계좌예요. 그런데 실제 사용자는 시어머니 오지숙 씨로 추정돼요.
7년치 송금액 합치면 1억 6천만 원이 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위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매달 같은 날짜에 정확히 200만 원씩 빠져나간 송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카드로 쓴 거랑은 별개로 이 돈이 또 따로 쌓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정확해요. 그쪽 시어머니 사치는 며느리 카드로 충당하고 비자금은 따로 모으고 있었던 거죠. 그 돈의 출처가 결국 한두철 씨의 회사 횡령이고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가방 속에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을 꺼내 변호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5년 전에 시어머니가 아파트 사실 때 제 전세금 1억 5천을 빌려가시면서 받은 차용증이에요. 변호사가 차용증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안경 너머로 흥미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거 정말 잘 받아두셨네요. 차용증에 도장도 또렷하고 송금 내역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 등기는 시어머니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네, 사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결국 본인 이름으로만. 좋아요, 미애 씨. 그 아파트 오늘 중으로 가압류 신청 들어갈게요. 차용증이랑 송금 내역만 있으면 가압류는 거의 100% 받아져요. 저는 변호사가 곧장 키보드를 두드리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차오르는 숨을 천천히 가다듬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다 이길 수 있을까요? 미애 씨, 이 정도 증거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두 소송 다 이깁니다. 그쪽 시댁은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는 밤이 며칠 안 남았어요. 창밖으로 짧은 겨울 해가 붉게 기울어 가는 동안 변호사 사무실 프린터에서 가압류 신청서가 한 장씩 또렷한 소리를 내며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빠져나온 저는 곧장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해 친정엄마 윤명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버스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던 저는 가방에서 컨실러를 꺼내 부어오른 뺨과 멍든 입가를 두꺼운 화장으로 꼼꼼히 덮어 가렸습니다. 병실 미닫이 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서자 침대에 모로 누워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던 친정엄마 윤명자가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지 마. 누워있어. 미애야, 너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회사는 어떡하고? 오후에 반찬했어. 엄마 얼굴 보러 왔지. 낮에 사위 양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 그 사람 전화 신경 쓰지 마. 다 거짓말이야. 수술비가 시댁돈이라고 그러던데 그게 정말이야. 저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친정엄마 윤명자의 거칠고 마른 손등을 양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엄마, 거짓말이야. 그 사람들이 엄마 흔들어서 수술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사위 양반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 엄마, 나 회사에서 진짜 보너스 받았어. 이번에 우리 팀이 큰 계약단에서 부서별로 다 두둑하게 챙겨줬다니까. 그 큰 돈이 보너스로 나와. 엄마, 나 이번에 차장 진급까지 앞두고 있어서 회사에서 미리 기 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그 사람 말 한마디도 믿지 마. 친정엄마 윤명자는 제 화장 두꺼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손가락 끝으로 제 뺨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미애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화장을 이렇게 떡칠을 했어? 엄마, 요즘 회사에서 외부 미팅이 많아서 그래. 단정하게 보이려고. 우리 딸이 무슨 사기당한 사람 마냥 부어 있는데. 저는 화제를 돌리려 미리 알아둔 특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 6인실 너무 시끄럽잖아. 옆자리 아저씨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잘 거고. 내가 특실로 옮겨놨어. 지금 짐 챙기자. 미애야, 특실은 얼마인지 알고. 하루에 몇십만 원이라며.
엄마, 보너스 받았다니까. 딸이 처음으로 호강시켜준다는데 거절하면 섭섭하지. 저는 그렇게 친정엄마 윤명자를 1인 특실로 옮겨들인 뒤 병원 매점에서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단팥빵과 따끈한 두유를 사다 협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친정엄마 윤명자의 인공관절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회복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비로소 어깨에 들어갔던 힘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튿날 새벽 병원 측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께서 갑자기 고열이 오르세요. 수술 부위에 염증 소견이 보입니다. 염증이라뇨?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드물게 이런 합병증이 오는데 잘못하면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세요. 저는 모텔 방 안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하다가 옷가지를 챙겨 새벽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병원 회복실 침대에 누운 친정엄마 윤명자의 이마는 땀으로 흥건했고 입술은 마른 나뭇잎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미애야, 엄마 다리가 너무 뜨거워. 이게 무슨 일이래니?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집도이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항생제 강한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잡히면 재수술 들어가야 해요. 추가 비용은 한 400 정도 더 잡으셔야 할 거고요. 저는 병원 복도 끝 벽에 등을 기댄 채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처음으로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변호사 사무실과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버텨온 모든 감정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핸드폰 화면에 변호사 사무실 번호가 떴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미애 씨 목소리가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수술 후 염증이 와서 추가 비용도 또 들어가야 하고 그쪽 시어머니가 또 병원으로 사람을 보낼까봐. 미애 씨 잘 들으세요. 어머님은 의사 선생님 믿고 맡기시고요. 그쪽 시댁은 제가 다 막아둘게요. 가압류도 어제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네, 변호사님.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무너지면 그동안 한 게 다 헛수고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세차게 두드린 뒤 다시 거울 속 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이 살아있었고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며 병실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흘 뒤 다행히 친정엄마 윤명자의 열이 잡히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면서 재수술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는 회진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같은 무렵 서울의 시댁 아파트 좁은 부엌, 텅 빈 냉장고 문을 열어젖힌 시어머니 오지숙과 남편 두철은 마지막 남은 컵라면 하나를 두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두철아, 이거 엄마 줘. 엄마는 위장이 약해서 김치도 없는 라면이라도 먹어야 해. 어머니, 저도 점심부터 굶었어요. 어머니가 양보하세요. 아들이 어디서 어미한테 너 회사 안 갔어. 회사 갔다 왔어요. 점심값 단돈 5,000원이 없어서 굶었다고요. 내 마이너스 통장은 어쩌고. 그게 이미 한도 꽉 찼다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가방 사실 때 다 막아드린 게 그 통장이라고요. 이놈이 어디서 어미한테 따져. 그게 다 어미 위해서 한 일이지. 너 좋자고 한 일이야. 남편 두철은 컵라면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더니 봉투를 뜯어 끓는 물을 부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요. 그 차명 계좌에 모아둔 돈, 그거 어디다 쓰셨어요? 무슨 차명 계좌? 이놈이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큰 이모 이름으로 만드신 그 계좌요. 내가 회사에서 매달 빼돌려서 붙인 그 돈.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노후 자금이 1억 6천이나 돼요. 그게 다 어디 있어요? 지금 라면 하나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시어머니 오지숙이 잠시 입을 꾹 다물더니 흘끔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게 다 친구들이랑 개 모임에 들어가 있어서 당장은 못 빼. 아, 어머니. 그러니까 그 1억 6천이 친구들이랑 개 돌리신 거예요. 이놈아, 너희 어머니 체면이 있지. 매번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 카드 긁을 수만은 없잖아. 남편 두철이 컵라면 용기를 손으로 짚은 채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뒤 아침 시어머니 오지숙이 신문을 가지러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노란 종이가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가압류 통지서, 수도요금 3개월 미납 고지서, 전기요금 단전 예고장, 도시가스 공급 중단 안내문이 우편함을 가득 채운 채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지숙이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들을 한 장씩 떼어내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도어록이 다시 한번 거칠게 울리며 신우이 영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내 차 압류당했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갔다고. 영주야, 무슨 소리야. 내 차 리스비 석 달째 연체됐다고. 회사 주차장에서 견인차가 그냥 끌고 갔다니까. 동료들 다 보는 앞에서 올케 카드로 자동이체 묶어놨었잖아. 그러게요. 그 올케가 왜 갑자기 카드를 끊었냐고요. 엄마가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나까지 직장에서 망신당했잖아. 시어머니 오지숙과 신우이 영주가 거실에서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동안 부엌 식탁에 앉아있던 남편 두철은 식은 컵라면 국물 위로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회사 로비에서 점심회의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정문 자동문 너머에서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남편 두철은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로비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미애야,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저는 회의실에서 미리 받아둔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남편 두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두철아, 일어나. 미애야, 어머니가 잘못 생각하셨어. 내가 다 잘못한 거야. 두철아, 이제 와서 그러지 마. 한 번만 기회 줘. 카드만 다시 풀어줘. 어머니 약값도 못 사고 있어. 저는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를 꺼내 남편 두철의 발치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서류 위에 또렷이 찍힌 위자료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본 남편 두철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백지장처럼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남편 두철은 발치에 떨어진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어 한 장 한 장 빠르게 훑어 내려가다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혼 소장 첫 페이지에는 폭행상해 진단서가, 두 번째 페이지에는 7년치 횡령 송금 내역이, 마지막 페이지에는 시댁 아파트 가압류 결정문 사본이 또렷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미애야, 이게 다 뭐야? 가압류라니, 어머니 집까지. 두철아, 거기 다 적혀 있잖아. 이 금융 내역은 어디서 났어? 너 어떻게 이걸 다? 변호사님이 다 조회해 주셨어. 너 7년 동안 회사 출장비 명목으로 어머니한테 빼돌린 거 다 들통났어. 남편 두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더니 양 무릎이 더 깊숙이 대리석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리는 남편 두철의 손등 위로 그동안 룸살롱과 골프장에서 그어대던 카드의 흔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식은땀이 흥건히 배어 나왔습니다. 미애야, 이거 회사에 알려지면 나 잘려. 너 정말 나 죽이려고 그래. 두철아, 잘리는 게 두렵냐? 나는 너희 어머니한테 머리채 잡혔을 때도 안 죽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라. 어머니가 시키신 거였어. 나는 그냥 어머니 말씀이라. 내 입으로 어머니 핑계 댈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잘할 줄 알았어. 저는 로비 안내데스크 쪽으로 손을 한번 들어 보였고 멀리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 2명이 발걸음을 옮겨 다가왔습니다. 보안 요원님, 이분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다시는 회사 안으로 못 들어오게 출입 차단도 걸어주시고요. 네, 정 과장님. 알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양쪽에서 남편 두철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동안 저는 무릎을 살짝 굽혀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두철아, 너랑 너희 어머니한테 더 이상 빨릴 피는 한 방울도 안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떨어져. 미애야, 미애야. 우리 10년이야. 10년. 그 10년 동안 네가 한 짓이 이거 한 봉투야. 그러니까 가. 남편 두철이 자동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1층 카페에 앉아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지만 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고개를 똑바로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모텔 생활을 정리하고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짐을 옮겨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늦은 시각 그 오피스텔 현관 도어록 앞에 시어머니 오지숙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두철을 앞세워 부동산을 수소문해 제가 계약한 집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 화면을 켠 저는 며칠 사이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시어머니 오지숙의 얼굴을 보고 잠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미애야, 어미다. 잠깐만 문 좀 열어다오.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잠깐이면 돼. 추워 죽겠다. 잠깐만 들어가게 해줘. 저는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대 안으로는 들이지 않은 채 좁은 복도에서 시어머니 오지숙과 마주 섰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말씀하세요. 미애야,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던 게야. 노망이요. 그래, 내가 며느리 귀한 줄 몰랐어. 정말로 몰랐어. 자식이 들어와줘서 호강한 건데 내가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 어미가 미안하다. 시어머니 오지숙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어 보이며 가져온 검은색 비닐봉지를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너 좋아하는 약과랑 한과 사왔다. 옛날 시장에서 먹던 그 가게 거 알지? 어머니, 그거 도로 가져가세요. 미애야, 어미 말 좀 들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족카드 풀어주고 가압류만 좀 빼주면 어미가 2번 다신 안 그럴게. 저는 시어머니 오지숙이 내민 봉지를 보지도 않은 채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팔짱을 끼웠습니다. 어머니, 제 전세금 1억 5천 어디 있어요? 그게 어머니가 차용증 써주시면서 빌려간 그 돈 5년 동안 단돈 100만 원도 갚으신 적 없잖아요. 미애야, 그게 다 우리 두철이 집 마련하느라. 그 집 명의는 어머니 단독이잖아요. 두철이 이름은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고요. 미애야, 그건 절세 때문에 그랬던 거지. 절세요. 어머니, 절세는 자식 명의로 옮길 때나 하는 말이지. 며느리 돈 갈취해서 시어머니 명의로 사는 걸 절세라고 하지는 않아요. 시어머니 오지숙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복도 바닥에 내려놓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미애야, 그러면 어찌 살아? 어미를 길에 내쫓을 셈이야. 어머니,
그 1억 5천이랑 두철이 통해서 7년 동안 빼돌리신 1억 6천. 전부 다 법정에서 받아낼 거예요. 미애야, 그 돈이 어디 있다고. 집을 파시든 갯돈을 끌어모으시든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인연이 시어미한테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 입에서 그 호칭 또 나오니까 진짜 정 떨어지네요. 가세요. 저는 시어머니 오지숙의 코앞에서 현관문을 닫고 도어록을 2번 거듭 잠근 뒤 그제야 무릎이 풀려 신발장 옆에 잠시 등을 기댔습니다. 문 너머에서 시어머니 오지숙이 한참을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 볼륨을 한껏 키워 그 통곡 소리를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며칠 뒤 시댁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는 경매 게시 공고가 또렷이 나붙었고 시어머니 오지숙은 그 종이 앞 보도블록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다가 경비실 직원에게 부축을 받아 일어서야 했습니다. 같은 무렵 시댁 거실에서는 시누이 영주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손가락질을 하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엄마, 내 차값까지 다 어디다 쓴 거야. 엄마가 책임져. 내 차값을 왜 어미가 책임져. 너도 다 큰 어른이잖아. 엄마가 옳게 카드로 묶어두자고 그랬잖아. 엄마 때문에 내 신용점수도 다 깎였다고. 그러면 어미는 어쩌라고. 내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남편 두철은 거실 한구석 소파에 웅크려 앉은 채 두 모녀의 고함을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리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쌓아 올렸던 시댁의 위세는 그 어깨가 빠져나간 자리에서 모래성처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해 들으며 처음으로 10년 동안 가슴 한쪽에 얹혀있던 무거운 체증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 기운이 슬며시 스며들기 시작한 어느 평일 오전, 저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변호사와 마지막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의자에는 며칠 면도도 못한 듯 까칠한 턱수염을 기른 남편 두철이 어디서 구한 듯한 헐렁한 양복 차림으로 국선 변호사 옆에 잔뜩 움츠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철아, 양복이 그게 뭐야? 남편 두철은 제 시선을 피하며 옆자리 국선 변호사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애야, 사선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서. 네가 횡령한 돈 1억 6천은 다 어디 갔는데. 그건 어머니가. 조정실 문이 열리고 판사가 자리에 앉자 제 변호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자료들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펼쳐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 한두철은 지난 7년 동안 회사 출장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씩 총 1억 6천여만 원을 어머니 친언니 명의 차명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남편 두철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피고, 이 송금 내역 인정합니까? 판사님, 그게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인정은 하는데 그 돈은 다 어머니 용돈으로 드린 거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어머니 용돈으로 매달 200만 원씩 7년이나 줬다는 말입니까? 네, 어머니가 자꾸 달라고 하셔서.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듣다가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끼며 변호사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같은 시기별도 민사법정에서 시어머니 오지숙 측은 그 돈을 아들이 억지로 붙인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남편 두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
그러면 어머님께 그 돈 돌려달라 청구하실 의향 있습니까? 판사님, 그건 어머니가 답하세요. 청구하실 겁니까? 아닙니까? 못합니다, 판사님. 자식된 도리로. 같은 시각 옆 건물 민사법정에서는 시어머니 오지숙이 증인석에 앉아 변호사들의 질문 공세에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증인, 이 차용증에 찍힌 도장 본인 것 맞습니까? 네, 맞긴 맞는데. 맞다면 며느리에게 빌린 1억 5천만 원 어디다 쓰셨습니까? 그게 아들이 자꾸 어미한테 돈을 붙여서 어쩔 수가. 아드님이 붙인 돈은 따로 1억 6천이 있고요. 며느리한테 빌리신 1억 5천 행방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해. 늙어서 정신도 없는데. 증인,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 보시죠. 며느리에게 돈 빌리신 그 날짜에 정확히 매수하신 아파트가 증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오지숙이 입을 뻐끔거리며 변호사를 노려보다가 옆에 앉은 남편 두철 쪽을 흘끔거리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그 돈은 우리 두철이가 어미 노후 대비하라고 직접 사준 집이에요. 며느리 돈 빌린 적 없어요. 증인, 그러면 이 차용증은 위조라는 말입니까? 위조까지는 아니고 그게 그냥 형식상. 방청석에서 남편 두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가락으로 시어머니 오지숙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사달라고 하셔서 사드린 거잖아요. 이놈이 어디서 어미한테 거짓말을. 네가 어미 사랑한다고 직접 사줬잖아. 어머니, 지금 법정이에요.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네가 거짓말하지 마라, 이놈아. 다 큰 아들이 어미 등 떠밀어. 판사가 헛기침을 두어 번 하며 의사봉을 가볍게 내리쳤고 친모자가 법정 한복판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을 듯이 손가락질을 하는 진풍경이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옆 법정에서 들려오는 그 시끄러운 다툼 소리를 흘려들으며 변호사가 건넨 마지막 진술서에 또렷이 도장을 찍어 내려놓았습니다. 조정실 안에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판사가 안경을 코끝으로 밀어 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한두철의 유책 사유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폭행 방조, 가정 재산 은닉, 일방적 친정, 폄훼 발언이 그 근거입니다. 네, 판사님. 위자료 5천만 원 전액 인정하고 재산 분할은 은닉된 1억 6천만 원 차명 자금을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합니다. 원고 측 청구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로 가겠습니다. 남편 두철이 의자 등받이를 부여잡으며 어깨를 들썩이는 동안 저는 그쪽으로 단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변호사에게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미애 씨, 축하해요. 거의 다 받아냈어요. 변호사님, 옆 건물 민사법정 결과는요. 방금 문자 왔어요. 시어머니 측 패소했어요. 전세금 1억 5천 반환 명령에 미이행 시 가압류된 아파트 경매 진행한다는 결정문 나왔어요. 저는 변호사가 건네는 판결문 사본 2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손가락 끝으로 도장 자국을 쓸어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 위에 또렷이 찍힌 그 도장 무게가 지난 10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의무감을 한꺼번에 가루로 만들어 흩어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옆 건물 민사법정 복도에서는 시어머니 오지숙이 판결문을 받아들자마자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쓰러지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판사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내가 늙은이라고 이러시면 안 되지. 증인, 진정하세요. 판결은 이미 났습니다. 미애야, 미애야. 어디 갔어? 어미 좀 살려달라고 해봐. 저는 옆 법정 입구에서 그 절규를 2귀로 또렷이 들었지만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가방 안에 판결문을 정성스럽게 챙겨 넣고 그대로 법원 정문을 향해 또각또각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뒤 시댁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경매 입찰 공고가 큼지막하게 나붙었고 시어머니 오지숙은 그 종이를 등 뒤에 두고 핸드폰 주소록을 한 명씩 눌러보았습니다. 백화점 라운지에서 같이 명품 가방을 자랑하던 친구 영순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지수가 무슨 일이야? 한참 만이네. 영순아, 내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단돈 500만 갚을 테니까 빌려줄 수 있어. 어머, 지수가. 그 명품관에서 며느리 카드 막힌 게 너지. 다들 그 얘기로 한참을 시끄러웠어. 영순아, 사람이 어려울 때. 미안해, 지수가. 우리 남편이 너랑은 더 이상 통화도 하지 말라더라. 끊을게. 전화기를 든 시어머니 오지숙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보도블록 위로 떨어지는 동안 한때 그 곁을 떠나지 않던 라운지 동무 10여 명의 이름은 차례로 차단 목록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무렵 남편 두철은 회사 인사팀장 앞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대리 거래은행에서 가압류 통지 들어왔다. 회사 통장까지 묶이게 생겼어. 팀장님, 이건 개인적인 일이라. 개인적인 일이 회사명의 계좌까지 묶으면 그게 어떻게 개인 일이야. 너 사직 썼어. 사유는 일신상이라고 쓰면 퇴직금이라도 받아가고. 팀장님, 한 번만. 한대리, 자네 부인이 우리 회사 정과장이야. 회사가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지 자네도 알지. 남편 두철은 그날 저녁 사직서를 품에 안고 회사 정문을 빠져나와 보증금조차 없어 들어갈 원룸 한 칸도 구하지 못한 채 지하철역 근처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 좁은 방에 짐을 풀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입금 내역서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애 씨 강제 집행으로 회수한 위자료 5천만 원 입금됐고요. 시어머니 측 전세금 반환 1억 5천도 아파트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 회수됐어요. 변호사님, 횡령 비자금은요? 차명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 8천 정도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돼서 미애 씨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전부 합치면 3억 가까이 되네요. 저는 통장 잔고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처음으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제가 흘린 땀과 새벽잠과 점심 삼각김밥의 결과물이 비로소 정당한 자리로 돌아왔다는 표식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창문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대학병원 재활치료실에서 친정엄마 윤명자는 보행기를 두 손으로 단단히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등 뒤에서 허리를 단단히 받쳐주며 어머니의 한 걸음마다 같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한 발씩만. 미애야, 엄마 진짜 다시 걸을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의사 선생님이 2달 뒤면 보행기 없이 산책도 가능하대. 우리 딸 덕분이다. 진짜로. 엄마, 우리 퇴원하면 나랑 같이 살자. 같이 살다니, 너 시댁에. 엄마, 나 이제 그 집 아니야. 새 집 계약했어. 볕 잘 드는 동네 30평대 아파트로. 친정엄마 윤명자가 보행기 손잡이를 부여잡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서더니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미애야, 너 또 무리한 거 아니야. 그 큰 집을. 엄마, 무리 아니야. 내 능력으로 산 집이야. 이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평생 거기서 편하게 살자. 퇴원하는 날, 저는 친정엄마 윤명자를 모시고 새로 계약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도어록을 누르고 문을 열자 햇볕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실이 어머니의 헬쑥하던 얼굴 위로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엄마, 들어와 봐. 세상에, 미애야. 이렇게 좋은 집을. 엄마 방은 햇볕 제일 잘 드는 데로 잡았어. 들어가서 봐. 친정엄마 윤명자는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둘러보다가 결국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작게 흐느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우리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며칠 뒤 회사 사무실에서 부장이 화난 얼굴로 제 책상 위에 두꺼운 갈색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정 과장, 아니 이제 정 차장이지. 인사 발령 통지서다. 축하해. 부장님 정말이세요. 이번에 우리 부서 최연소 차장 진급이야. 다들 자니가 받을 거라고 입을 모았어. 옆자리 동료들이 우르르 일어나 박수를 쳐주는 동안 저는 통지서 위에 또렷이 박힌 정미의 차장이라는 5글자를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미애야, 진짜 축하해. 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잖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우리 오늘 저녁에 회식하자. 네가 한턱 쏴야지. 그래, 내가 진짜 거하게 쏠게. 저는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정미애라는 이름 석자로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부르는 호명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제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고 모르는 번호로 도착한 문자 한 줄이 액정에 떴습니다. 미애야, 나야. 고시원 식비가 떨어졌어. 단돈 10만 원만 붙여주라. 저는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가볍게 톡 두드려 그 번호를 곧장 스팸 차단 목록에 추가해버렸습니다. 한때 부재중 전화 198통이라는 숫자에 짓눌려 거울 속 멍든 뺨을 마주하던 그 주눅든 워킹맘은 이제 그 어떤 협박과 애원에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거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친정엄마 윤명자가 식탁 위에 한우 등심을 정성스럽게 펼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애야, 어서 와. 엄마가 직접 마트 다녀왔어. 엄마, 보행기 없이 어떻게 다녀와. 이제 지팡이 짚고 동네 한 바퀴는 걷드네. 우리 딸 장됐다는데 어미가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면 쓰겠니? 저는 어머니가 직접 구워주신 두툼한 한우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처음으로 시댁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씹어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따라주신 식혜에 잔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잔에 제 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부터 진짜 잘 살아보자. 그래, 미애야. 우리 둘이 알콩달콩 잘 살자. 창밖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동안 식탁 위에 놓인 제 핸드폰은 그 어떤 누구의 부재중 전화도 협박 문자도 울리지 않는 평온한 침묵 속에 가만히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마주보며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두 번째 막을 향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또박또박한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평생 자기 몫을 지우고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들, 며느리들, 그리고 누이들에게 오늘 미애 씨의 이야기를 바칩니다. 참고 또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내 손으로 번 내 돈을 지키고 내 부모님을 챙기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사랑입니다. 묵묵히 버텨오신 그 모든 세월의 끝에는 반드시 봄볕 같은 따뜻한 날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부엌에서, 시장에서, 자식들 사이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